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50이 되는 중년 남성입니다. 저도 이제 적지 않은 나이지만 아직도 인생살이가 쉽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잘 되어 있을 나의 미래를 그리고 있어서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뒤를 돌아보지 않은 채 앞만 보고 달리다 보면 가끔은 중요한 많은 것들을 놓치는 일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세상의 원망과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앞뒤를 재지 않고 앞만 달려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면 되돌릴 수 없는 그 세월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제 이야기는 그런 저에 대한 후회와 뒤늦게 찾아온 기적 같은 일에 관련된 사연입니다. 그럼 이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4살 차이가 나는 형, 이렇게 4식구로 구성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부자는 아니었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형편 속에서 자란 형과 저는 어릴 때부터 매일 붙어 다녔습니다. 보통 형제들 하면 치고받고 싸우기가 보통일 텐데 저와 형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좋게 지냈죠. 물론 형이 동생인 저에게 양보도 많이 해주고 잘 놀아준 이유도 있겠지만 그보다 제가 어린 나이부터 형을 존경하면서 자랐기 때문일 겁니다. 어린 나이의 아이가 형을 존경한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저희 형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형은 비슷한 나이의 아이들보다 훨씬 앞서갔고 뭐든지 척척 잘 해내는 만능 제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가나 외가에서도 그렇고 형을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런 형을 칭찬하기 바빴어요. 어린 나이에 영재라고 불릴 만큼 똘똘했던 형은 학교를 가서도 항상 반장과 학생회장을 놓치지 않았고 공부는 당연하고 심지어는 운동마저 잘해서 진학하는 학교마다 입지전적인 인물이 되었죠. 형을 따라 같은 학교를 들어갈 때면 저는 제 이름보다 누구 동생이라는 얘기를 먼저 들었습니다. 경수 동생 경진이라는 그 호칭이 전 좋았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형제의 뒤에 가려지는 것이 끔찍이 싫을 수도 있고 제가 형을 뛰어넘을 만큼 뛰어나지 않아서 항상 비교되었지만 사실 저 역시도 우리 형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고 있기에 그런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죠. 오히려 그런 형에게 누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저도 덩달아 뭐든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동생이 기특하다며 수능 공부를 하면서도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를 위해 공부를 가르쳐 주던 형은 제 인생의 롤모델이자 길잡이 같은 존재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였지만 그렇게 착하고 재주 많은 형은 우리 집의 가장 큰 자랑거리였고 부모님께서는 우리 집 가장 1순위에 형을 올려놨습니다. 집에 좋은 거라도 하나 생기는 날에는 가장이신 아버지도 뒤로 밀린 채 언제나 형의 차지였고 비슷한 일을 겪더라도 부모님은 언제나 저보다는 형을 더 걱정하셨네요. 어렸을 적에는 섭섭할 때도 있었지만 다행히 형이 참 좋은 사람인지라 그런 일로 형제 사이에 의가 상하는 일은 없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입에 침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칭찬을 듣는 형은 심지어 겸손하고 성실하기까지 했네요. 주변에서 그만큼이나 떠받들어주면 콧대가 높아지고 어깨가 으쓱해져 거만할 수도 있는데 형은 언제나 항상 자신을 낮춰서 행동했고 대단한 상장을 받아오는 날에도 자랑 한번 하는 법이 없었어요. 당연하게도 부모님이 바라시던 명문대학을 간 형은 바쁜 학교 생활 와중에도 과외를 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성인이 된 이후에는 부모님에게 손 한번 벌려본 적이 없었고 그동안 부모님께 걱정 한번 끼치지 않는 모범적인 생활을 해왔죠. 과외한다고 바빴을 텐데도 우수한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하게 된 형은 그 당시 입사 축하금까지 받으면서 대학 졸업 한참 전에 취업을 확정지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IMF 전이라 대학생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데려가던 때라고 하지만 저희 형은 여러 회사에서 경쟁하여 거의 모셔가다시피 했었으니 참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뭐든 자신이 하고자 하는 걸 이루어낸 형의 성공을 매번 자랑스러워 하셨고, 그건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형의 반의 반만큼이나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목표였어요. 그렇게 몇 년간은 안정적인 회사를 다니던 형은 돌연 퇴사를 결정하고 일하면서 알게 된 사람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죠. 주변 사람들이 놀랄 만큼 갑작스럽게 시작한 사업 또한 형은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잘 풀리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사실 아들이 갑자기 잘 다니던 대기업을 때려치고 뭔지도 모르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걱정하거나 말리셔야 정상일 텐데 저희 부모님은 누구보다 형을 믿으셔서 그런지 형에게 걱정하는 말 한 번 없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형에 대해서 다른 걱정은 없으셨지만 딱 하나, 여자에 관련해서만큼은 남들보다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야 30 넘어 결혼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그때만 해도 30이 조금 넘어가면 노총각으로 불릴 때니까요. 그런데 늦도록 집에 사귀는 사람 한번 데려오지 않는 걸 보면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셨겠죠. 걱정되신 부모님은 매일같이 여기저기서 여자 사진들을 받아와 형에게 선을 봐보라며 권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줄을 세울 만큼 많았던 중매 자리를 모두 거절한 형의 속내를 저도 알 수가 없었네요. 형에게 과거 여자친구들이 있었다는 걸 알긴 했지만 그 중에는 그리 깊은 관계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마 여자들이 먼저 쫓아다녀서 마지못해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형은 애초에 이성에 별 관심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그랬던 형이 어느 날부터 저에게 자기 여자친구 자랑을 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던 낯선 형의 모습을 보게 된 저는 부모님이 바라시던 좋은 소식이 곧 들리려나 기대했어요. 그리고 저도 형수가 되실 분이 무척이나 기대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어 형은 저에게 교제하는 여성분을 소개시켜 줬습니다. 이전에 사귀던 사람들은 한 번도 소개시켜 준 적 없던 형이라 저도 이번에는 뭔가 다르구나 생각하며 둘 사이가 보통 사이가 아니란 걸 알 수 있었죠. 예비 형수님은 첫눈에 봐도 좋은 사람이라 생각되었습니다.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을 배려하는 모습도 인상 깊었고 예비 형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희 형과 잘 맞는 성격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형이 자신의 반쪽이라고 생각하는 여자라면 저도 두말할 것 없이 믿을 수 있었죠. 형이 저에게 형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난 뒤 얼마 안 있어 형은 형수님을 부모님에게 인사를 시키러 집으로 데려오게 됐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비 형수를 보시고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지 처음 보는 자리에서 인사는커녕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셨어요. 식사를 하고도 한참을 말이 없으셔서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 어머니에게 한 말씀을 하셨죠. 당신은 며느리 될 사람이 왔는데 왜 아무 말이 없어? 사람 불편하게. 입 열어봤자 좋은 소리도 안 나올 텐데 뭐하러 입 아프게 말을 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아니, 저 나이에 번듯한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유학을 갔다 왔니? 아니면 대기업 회사를 다니니? 뭐 했다고 전문대 나온 애가 저 나이 먹고서도 사회생활 경력이 짧아? 그것도 어디 알만한 좋은 회사도 아닌데 말이야. 솔직히 경수 너에 비하면 모자라도 한참을 모자란 나이인데 그걸 보고도 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오겠니? 여보, 솔직히 말해봐요. 경수가 알아서 잘 자라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경수가 해달라는 건 전부 다 해줬어요. 나는 경수 제가 혹시 밖에서 불량 음식 먹다 탈이라도 날까 싶어서 직접 간식까지 다 만들어서 먹였다고.
그래, 4년제 대학 그까짓 거 못 나올 수도 있지. 나온다고 다 똑똑하고 잘 사는 것도 아니니까. 그러면 보고 배운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쟤는 부모도 없다면서. 경수야, 엄마 아빠도 남들처럼 아들 장가 잘 갔다는 말 듣고 싶어. 근데 텅 빈 혼주석을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주니? 여하튼 뭐 하나 마음에 드는 게 없으니 난 그냥 입 닫고 있으마. 물론 형수님의 사정을 듣고 저도 어머니의 반응을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그 정도 생각까지 하고 계실 줄은 몰랐습니다. 귀한 아들 더 좋은 자리 보내고 싶으실 어머니 마음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동안 형을 묵묵히 믿어주셨던 부모님이셨기에 이번에도 결국 이해를 하실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반대를 넘어 인신공격에 가까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만 흐르는 자리에서 형수님께서 오해를 풀고 싶으셨는지 말을 꺼내셨고, 우리 식구들은 그 자리에서 예비 형수님의 사연을 알게 되었죠. 형수님이 수능을 마치자마자 부모님들께선 기다렸다는 듯이 이혼을 하셨고, 부모님 두 분 다 형수님을 데려가지 않으려고 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코앞이라고 하나 아직 미성년자인 형수님은 그렇게 버림받아야 하는 이유를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었다고 해요. 확실한 건 두 부모 모두 이혼을 하며 유일한 자식인 형수님과 연을 끊고자 하셨고, 때문에 형수님은 성인이 되기 전부터 사회에 나와 홀로 독립해 살아가셨다고 합니다. 수능 성적도 나쁘지 않았고 4년제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성적의 형수님이었지만 지원받을 곳 하나 없고 홀로 생계를 꾸려야 했던 형수님은 결국 전문대학을 갈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그마저도 학기마다 휴학을 하면서 대학 등록금과 나머지 생활비를 홀로 벌어 감당했다고 하셨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늦은 나이에 졸업을 하고 취직도 늦었다고 했어요. 사실 형수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그런 매정한 부모가 있나 싶었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현실을 잘 헤쳐나온 형수님이 대단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와 다르게 생각하셨나 봅니다. 네 입으로도 부족한 걸 말할 만큼 자기 분수를 알면서 지금 이렇게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다는 건 모순 아니니? 너네 부모도 너를 내팽개쳤던 이유가 있었을 텐데 우리 보고 그걸 이해해달라고 여기까지 와서 이야기를 하니? 인사 오기 전에도 대충은 경수한테 들어서 이미 내 마음에 차지 않았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정성이 있다 싶어서 앉아있긴 했다만 이렇게 근본도 뭣도 없는 너를 내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받을 수 있겠니? 경수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지만 둘이 사랑하든 말든 나는 너 같은 애를 절대로 우리 집안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더 당하고 싶지 않으면 지금이라도 결혼이고 뭐고 다 그만둬라. 어머니, 은하 배경을 보려고 하시지 마시고 은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세요. 어머니께서 아직은 은하를 다 알지 못하지만 은하 정말 좋은 여자예요. 그리고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안 드신다 하더라도 손님으로 집에 온 사람한테 어떻게 상처가 될 이야기를 그렇게 서슴없이 하세요? 어머니 원래 그러신 분 아니시잖아요. 그럼 내 아들 망하는 꼴이 훤히 다 보이는데 엄마가 돼서 어떻게 손 놓고 보고만 있니? 그만해라. 너도 이런 아들 아니었잖니?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 굳이 하고 싶은 거야? 너희도 지금이야 죽고 못 살아서 그렇지 조금만 시간이 흘러봐라.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도 살다 보면 부족한 게 더 보이는 법이야. 그런데 너한테 은하 같은 애가 눈에 차겠니? 나도 내 생각만 하는 것 아니다. 나중에 둘 다 더 큰 상처받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지. 여보, 우선은 차분히 앉아서 애들 얘기 더 들어보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당장 결정할 것도 아니잖아요. 당신까지 정말 왜 그래요? 이 집에서 아들 걱정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됐어요.
다들 저 불려시 같은 애한테 속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저 시커먼 속이 보이나 보네요. 그럼 나 빼고 다들 좋은 시간 보내요. 그렇게 어머니는 자리를 박차고 방으로 들어가셨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민망한 자리를 겨우 수습하며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반대하시는 어머니와 다르게 아버지는 형의 결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셨어요. 형수의 됨됨이를 보셨는지 아니면 형의 선택을 존중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 말 없이 형의 선택을 지지해 주셨죠. 형의 부탁에 아버지까지 나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버지의 말씀도 듣지를 않으셨습니다. 이제까지 형을 키워오면서 하신 희생을 보상받으시려고 했는지 마음에 차지 않는 며느리를 드릴 수 없다며 한사코 마음을 돌리시지 않았습니다. 온 가족의 긴 설득에도 변함없는 어머니의 반대에 형은 결국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서라도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고 결국 자식과의 연까지는 끊을 수 없었는지 어머니는 조건을 걸어 형의 결혼을 승낙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말하시는 그 조건이라는 것은 형수님이 회사를 그만두고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며 어머니 밑에서 살림 사는 법을 배워 사업하는 형에 내조를 하는 것이었죠. 물론 형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지만 형수님께서 나서셔서 그 제안을 수락하셨어요. 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모시고 살면서 효도하자며 말입니다. 형수님도 쉽지 않을 결정이었을 텐데 그런 선택을 하셨네요. 결국 형과 형수님은 긴 반대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고 그날 이후 형수님은 우리 가족이 되어 한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내 식구 외 다른 가족이 생기니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머니를 제외하고 남자 셋이 있어 편하게 지내다 보니 옷 입는 것부터 해서 생활 습관까지 평생 행동하던 걸 고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다르게 좋은 점도 많았어요. 제가 아직 대학생이다 보니 이전처럼 부모님이 세심하게 챙겨주시지 못하셨는데 형수님께서 대학 생활하면서 생기는 불편한 점들을 먼저 알아차리시고 저를 챙겨주셨거든요. 사소하지만 시험 준비로 늦게 집에 들어오면 제가 배고픈 걸 어떻게 아셨는지 야참도 챙겨주시고 누님처럼 제게 잘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저도 점점 형수님이 편해져 제 짝사랑 이야기나 대학 생활하며 생긴 고민들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같이 살면서 제가 느낀 형수님은 첫 만남 때처럼 차분하고 상대방 이야기를 잘 들어주며 배려심도 깊고 착한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아버지도 느끼셨는지 형수님을 이전보다 더 편하고 진심으로 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살림을 알려주시면 뭐든 금방 배우고 응용까지 하는 형수님은 금방 가족들의 생활에 적응을 하셨고 오히려 집안 살림을 하시고 난 여유 시간에 가족 개개인들에게 맞춰 건강식까지 만드시곤 했죠. 제가 봐도 대단하다 싶었던 형수님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하나라도 더 트집을 잡고 싶으셨는지 형수님에게 누구보다 깐깐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머, 너 뭐하니? 지금 배추는 다 차려놓고서 다른 걸 하는 거야? 김치 하면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서 네가 여유 부리는구나. 배추는 어젯밤에 절여서 김치까지 다 해놨어요, 어머님. 뭐? 벌써 너 혼자 그 많은 김치를 다 했다고? 너 지금 시엄마를 물러보니? 내가 주방에서 네가 김장하는 꼴을 못 봤는데 너 설마 김장하기 싫어서 어디서 사온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님. 오늘 하려면 괜히 어머님까지 일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새벽에 전실해서 다 해놨어요. 그래? 근데 네가 우리 집 김치 담그는 법은 어떻게 알아서 했어? 내가 알려주지도 않았잖아.
어머님께서 어젯밤에 저희 집 김치 담는 법이라면서 공책 주셨잖아요. 그거 보면서 했어요. 아니, 내가 너더러 배추를 절이라고 했지 나 몰래 김치까지 담그라고 했니? 네가 나를 무시하지 않고서야 이렇게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 너는 어쩜 그렇게 네 맘대로 하니? 이번 김치는 버렸다 버렸어. 그런데 아버지도 형도 인정하셨지만 형수님이 담근 김치가 이전에 어머니가 담그셨던 김치보다 맛있으면 있었지 결코 덜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어머니는 알아서 척척 잘하는 며느리가 뭐가 그리 미우신지 여지없이 혼을 내셨습니다. 사실 어머니 때문에 앞에서 말하지는 않았지만 가족들 모두 시어머니 구박에도 구김없이 잘 적응하는 형수를 보며 대견했어요.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트집 잡을 것 없이 잘 따라오는 며느리의 모습이 더 얄미우셨나 봅니다. 이제는 집안 살림으로 더 뭐라 하실 게 없었는지 그 후로는 괜한 꼬투리를 잡아 형수님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는 지금 일부러 나 흉보이려고 살을 빼고 있니? 살이요? 저도 먹을 만큼 먹긴 하는데 살이 왜 빠지는지 모르겠네요. 네가 결혼하고 우리 집 와서 시집살이 하는 걸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데 이렇게 살이 쪽 빠진 널 보면 동네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하겠니? 착한 며느리가 시댁에 들어와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고생고생하다 저렇게 살 빠지는 거라고 하겠지. 솔직히 말해봐라. 너 일부러 살 빼서 나 욕먹이려고 하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님. 제가 감히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어머니 흉을 보게 하겠어요. 절대 아니에요. 흥, 그거야. 내가 네 속을 못 들어가 봐서 모르지.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형수 섭섭하게 그런 말을 하세요. 세상에 그런 생각까지 하고 사는 며느리가 어딨어요. 경진이 너는 학교 안 가니? 뭐 한다고 집에 지금까지 있어? 그리고 경진이 너가 뭘 한다고 그래? 괜찮아요, 도련님. 어머님 말씀이 맞으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님 오해 살 만한 일 만들지 않을게요. 죄송해요. 그래, 내가 참아야지. 살은 찌우는데 그렇다고 또 돼지처럼 살찌지 마라. 여자가 살찌면 보기 싫으니까. 어머니의 괜한 트집이 기가 막혀서 옆에서 듣고 있던 제가 보다 못해 몇 번 형수님 편을 들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제 어머니라고 해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형수님이 바빠서 화장을 안 하면 핏기 하나 없어 보인다며 괜히 힘든 척 하려고 한다 하셨고, 눈치껏 화장을 하면 어디 동네에 남자라도 꼬시려고 하냐며 말도 안 되는 순 엉터리 트집을 잡으셨어요. 제가 봐도 저희 어머니 참 못된 시어머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 시집살이에도 형수님은 아무렇지 않으신지 오히려 어머니 말에 늘 순응했고 더 잘하려 노력하는 모습만 보여주셨죠. 저는 그런 형수님이 안타깝기도 하고 또 대단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수님의 진심을 어머니도 언젠가는 알아주실 거라 생각했죠. 그러던 도중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시며 힘든 투병 생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버지의 암을 조금이라도 일찍 발견하게 된 건 형수님의 선물 덕분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저희 부모님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던 형수님은 값비싼 종합 건강검진을 부모님께 선물했고 그 검사 덕분에 아버지가 암이란 걸 발견하게 되었죠. 발견도 일찍 되었고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던 병원의 말과 달리 아버지는 수술 후에도 항암 치료가 끝나지 않았고 결국 다른 장기들에도 전이가 되면서 힘든 투병 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와 형수님 두 분이서 아버지의 간병인 생활을 하시게 되었고 그러다 어머니께서 힘든 간병인 생활에 결국 몸져 눕게 되시면서 형수님 혼자 부모님 두 분을 홀로 감당하게 되었죠. 대학생인 저도 시간이 날 때면 항상 아버지 옆에 있었지만 그리 큰 도움은 아니었을 겁니다.
남자인 저도 버거운 일을 여자 혼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형수님께선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밝은 모습으로 힘을 주시려고 했어요. 아무래도 남자들 사이에서 자란 저와 형은 애정 표현하는 게 서툴다 보니 아픈 아버지에게도 쉽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힘들었는데 그때마다 자리를 만들고 저와 형 입에서 아버지에 대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주었죠. 지금에서야 말이지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제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어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아마 형수님이 없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게 천추의 한이 되었을 겁니다. 형수님의 도움으로 아버지는 고통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가족들도 힘든 상황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힘든 투병 생활 끝에 아버지께서는 결국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아버지께서는 특히 그간 간병을 도맡아온 형수에게 고마움을 표하셨어요. 간병 생활하며 아버지와 많은 시간을 보내신 형수님께서는 저희 형제보다 더 크게 슬퍼하셨어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실 수 없으셨는지 형수님에게 기어이 하지 말아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너 때문인 거 알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명히 의사도 나을 수 있다고 했어. 근데 너 때문에 내 남편 암에 걸려 죽은 거라고. 멀쩡하던 내 남편이 갑자기 암에 걸린다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리고 점점 악화된 거 네가 우리 남편 누워있을 때 악한 짓 한 거 아니야? 내가 아프다고 집에 누워있어선 안 됐어. 아니, 애초에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저도 어머님만큼 아버님을 잃고 많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 저 정말 버티기 어려워요. 네가 힘들긴 뭐가 힘들어? 내 남편이 네 부모도 아니잖아. 아니, 네가 부모라는 의미는 알기나 하니? 자식 버린 부모도 꼴의 부모라고 생각해서 그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옛날부터 사람 팔자라는 게 있다고 하더라. 나도 그런 말들 다 믿지는 않았는데 너를 보니까 믿게 된다. 팔자 드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사단이 난 거야. 그러니까 가짜 눈물 흘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 가족에게서 떨어져. 형과 제가 어머니를 뜯어 말렸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애꿎은 형수님만 탓하셨습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떠나보내신 충격에 아무 소리나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형수에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됐었어요. 아버지의 병을 일찍 발견하게 된 것도 형수님 덕분이었고 무엇보다 우리 가족 중 누구보다 희생했던 것도 형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간병인 한 번 쓰지 않고 혼자 시아버지를 끝까지 모시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와중에 몸져 누운 시어머니까지 돌봐야 했고요. 그런 형수님께서 나머지 가족들에게 탓을 하면 했지 결코 손가락질 받을 일은 없으셨죠. 그런데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저도 듣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보내신 충격 때문에 잠깐 정신이 나가신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형수와 떼어놓고 어머니가 진정이 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의 장례를 무사히 마쳤지만 우리 가족은 참 많이도 힘들어했습니다. 모두들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힘들어할 때 그 자리를 대신에 메워준 사람은 형이었어요. 자신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에 힘들 텐데 먼저 우리 가족들을 달래며 합칠 수 있게 행동했고 우리 가족 모두 형에게 기대어 슬픔을 극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가시기도 전에 IMF가 터져버렸습니다. 그동안 인생 걱정 한 번 없이 잘 나가던 형도 그 여파를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 형의 사업마저 망하게 됐었어요.
연달아 터지는 악재에 다른 사람들이라면 자포자기한 상태로 세상을 원망만 하고 있을 텐데 형은 저희가 위로를 하기도 전에 먼저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형은 그만큼 강한 형이었습니다. 몸쓰는 일이라곤 해본 적 없었을 형은 당장에 1급이라도 받아야 가족들이 생활한다며 그날부터 막노동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꼭두 새벽에 일어나 해가 지고 나서야 들어오는 형 몸에서는 파스 냄새가 떠나지 않았죠. 저는 홀로 가장의 짐을 짊어진 형을 두고만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저도 뭐라도 해서 도움이 되려 다니던 학교를 휴학하고 일을 시작하려 했어요. 형, 나 학교 휴학하고 일하려고.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내가 일을 해야지. 돈은 내가 벌어올게. 형은 다시 사업 준비도 해야 하잖아. 경진아, 돈은 형이 어떻게 해서라도 벌어볼게. 힘들게 들어간 대학인데 졸업이 늦어지면 나중에 취업하기도 더 힘들어져. 이제 사회 분위기도 이전 같지 않고 너는 우리 때와 달리 많이 힘들 거다. 힘들겠지만 나랑 네 형수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넌 학업에만 열중해라. 알겠지? 어렸을 때부터 형은 항상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아버지를 잃고 방황할 때도 빠르게 그 큰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노력해온 사업이 한순간에 없어져도 자책하기는커녕 곧바로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터로 나가는 존경스러운 형이었죠. 그렇게 형은 가족의 생활비를 위해서 막노동을 시작하였지만 한국 전체가 힘들던 IMF 시대입니다.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 않았고 그마저도 건설사나 건축업자가 망해버리면 일당을 떼이기도 했죠. 형은 좀 더 안정적인 수익을 위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숙식 막노동을 했고 결국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부창부수라고 하죠. 형수님도 형과 똑같이 말보다는 행동을 먼저 보였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기에 형처럼 오랜 시간 집을 비울 수는 없었지만 가족들을 위해서 적은 돈이라도 벌어야 한다며 일을 시작하셨죠. 어머니 삼시세끼를 모두 다 차려드리고 집안일까지 하시면서 잠깐이라도 쉬시는 게 시간이 아깝다며 부업까지 가지고 오셔서 집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저도 시간을 내어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지만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 제 교통비와 생활비 정도를 해결할 뿐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했죠. 형과 형수님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데 사지 멀쩡한 제가 앉아서 공부만 하고 있으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아시는지 형수님은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는 말을 해주셨어요. 도련님, 많이 힘드시죠? 네, 아니요. 앉아서 공부하는 제가 힘들 게 있나요, 뭐. 형이랑 형수님께서 더 고생이시죠. 가족들은 힘든 시간 보내고 있는데 앉아서 하는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겠나 싶어 나가서 돈 벌고 싶으시죠? 그런데 도련님, 이런 시련은 잠시 잠깐이잖아요. 도련님이 중요한 시기에 괜히 다른 일 하다가 정작 중요한 걸 놓치시면 어떡해요. 지금이야 대학 졸업장이 별것 아니라 생각되실 수도 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또 모르잖아요. 마음이 너무 불편하시면 저희가 지금 도련님께 투자를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남편이 사업을 해와서 회계적으로 빠삭하잖아요. 그러니 부담 가지지 말고 지금은 학업에만 온전히 집중하시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은 20대를 충분히 즐기세요. 아시겠죠? 형수님과의 그 대화가 저에게는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만 달랐을 뿐이지 제 친누나처럼 느껴졌어요. 그래서 형수님 말처럼 우선은 제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형과 형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집은 빠르게 안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희망이 보이던 그때 갑작스러운 비보가 날라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보다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비보가요. 바로 형의 사고 소식이었죠. 막노동을 하던 형은 무거운 건설 자재를 들고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뎌 뒤로 넘어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현장에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발견되어 곧바로 병원으로 실려갔지만 머리에 큰 충격을 받았던 형은 저희가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지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는 그나마 마음의 준비라도 할 수 있었는데 갑작스러운 형의 비극적인 죽음은 현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건강하던 이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이 앙상하게 말라있는 형의 시신을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형의 온 몸에는 그동안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해왔는지 알 수 있는 상처들 투성이었어요. 넋이 나가던 저는 장례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몰랐죠. 정신을 차려보니 납골함 사진에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이 보였습니다. 자책하는 저에게 괜찮다며 제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 듯 환하게 웃고 있는 형을 보면서 남은 가족들을 제가 책임지겠다고 형과 약속을 했어요. 그제서야 옆에서 슬퍼하는 가족들이 떠올랐고 이제는 제가 형을 대신할 차례였죠. 그렇게 저는 정신없던 장례를 마치고 지친 몸을 집으로 이끌고 와 겨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만에 일어나 보니 형수님께서 보이지 않았어요. 그때까지는 형수님께서 남편을 잃은 아픔을 혼자 토해내려 잠시 외출을 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던 형수님은 다음 날이 되어서도 연락이 되지 않았고 여러 번 거는 제 전화도 받질 않았죠. 혹시나 형수님이 잘못된 선택을 하신 건 아닐까 싶어 급히 경찰서로 가렸는데 어머니께서 저를 잡으시곤 형수가 도망을 간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됐다. 괜히 나가봤자 마음 먹고 숨은 년 찾을 수도 없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형수님이 어디 갔는지 아세요? 이거 봐라. 내가 경수방에 들어갔더니 이게 있더라. 이게 경수 아이면 지가 도망갔겠니? 걔가 맨날 돈 번다고 나간 게 아니라 웬 놈이랑 놀아난 거지. 그렇고 말고. 그렇지 않고서야 걔가 도망을 왜 가니? 결국 걔같이 시아버지도 모자라서 남편까지 잡아먹은 거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집에 여자 잘못 들이면 패가 망신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했는데 이게 다 내 탓이다 내 탓이야. 어머니께서 보여주신 건 초음파 사진과 임신 테스트기였습니다. 놀라서 형수가 쓰던 방으로 뛰어갔더니 몇 안 되는 형수의 물건들이 죄다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게 된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 말씀처럼 우리 핏줄이 맞으면 왜 도망을 갈까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홀로 남은 어머니를 모시고 무너진 집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이를 악물고 일을 했어요. 언제까지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가족들을 하나 둘씩 떠나보내고 심지어 누이처럼 생각했던 형수에게 배신까지 당하자 믿을 건 저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했고 나이 드신 어머님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새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형처럼 사업을 시작했어요. 혼자서 시작하게 된 작은 1인 기업이었지만 그간의 노력 때문인지 이제는 다른 사람들도 알아줄 만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전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은 과거의 일로 묻어놓은 채 열심히 살고 있었을 때 갑작스럽게 제 앞에 형수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라고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제 머릿속에서 형수란 사람을 아예 지우고 살았으니까요. 형의 장례를 치르자마자 도망을 간 형수를 떠올리면 매번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라 그 사람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형수가 뻔뻔하게 10년 만에 제 앞에 나타나 저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도 없이 도망가서 갑자기 나타나서 이런 부탁하는 제가 뻔뻔하고 미친 사람으로 보이겠지만 제발 쌀 살 돈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야 도련님께서 용서가 안 된다고 해도 저희 아들을 봐서라도 제발 부탁드려요, 도련님. 삐쩍 마른 형수가 자신의 아들이라 말하는 아이를 본 저는 형수를 끌어안고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형수에게 어떤 말을 듣지도 않고 지난날에 대한 오해를 풀게 되었던 건 어린 시절의 형을 그대로 데리고 온 듯한 형과 똑 닮은 그 아이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아이는 다른 검사를 하지 않아도 우리 형의 아들이라는 걸, 내 조카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을 만큼 똑 닮아 있었어요. 그제서야 형수를 제대로 들여다보게 된 저는 모진 세상살이에 이미 지칠 대로 지친 형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을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난 형수님에게 10년 전의 사실을 듣게 되었죠. 시집살이 초 제가 듣고 봐왔던 고부 갈등은 형수님이 당한 것에 감히 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다른 가족이 없을 때 형수를 더 모질게 괴롭혔어요. 게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 밖에서 일을 하시고 집에 들어와 집안일을 할 때마다 어머니는 형수님의 사나운 팔자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다며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손에 잡히는 대로 형수님에게 매질을 하며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형수님도 어머니께 울며 사정도 해봤지만 이미 어머니 머릿속에는 잘못된 생각이 단단히 박혔는지 듣지도 않으셨다고 해요. 거기다 일부러 제가 없을 때만 형수를 괴롭혔고 형에게 도움이라도 청할까 싶으셨는지 휴대폰 검사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 순간에도 형수님은 어머니를 위해서 매끼 식사를 차리고 가족을 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이유 없던 폭행은 점점 더 심해졌고 어느 날은 화장실로 형수를 불러 샤워기로 찬물 세례까지 맞으셨다고 했어요. 너도 참 독하다. 다른 여자애들이면 진작에 도망갔을 텐데. 아마 네가 끝까지 우리 가족 다 죽은 꼴 보려고 붙어 있는 거지?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그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제가 어머님이랑 도련님 버리고 어떻게 도망가겠어요? 저 때리시고 욕하셔서 속이 풀리시면 그렇게 하세요. 아버님이랑 그 일을 위해서도 저 어머님 끝까지 모실 거고 도와드릴 거예요. 그래, 누가 이기나 두고 보자. 누가 먼저 죽는지 끝까지 가보자꾸나. 어머니의 이유 없는 지독한 괴롭힘에도 형수는 책임감 때문인지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괴롭힘을 모두 혼자 감내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이 형수님께서는 임신을 하게 되셨고 그 기쁜 소식을 형에게 가장 먼저 알리기 위해 몇 주 뒤면 다시 돌아오는 형을 기다리셨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 형의 비보가 날라왔고 시아버지도 모자라 남편까지 잡아먹었다며 달려드는 어머니 모습에 형수님도 더 이상은 혼자 버틸 자신이 없어 정신없이 집을 도망쳐 나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형수님 혼자 잘 살아보려 했지만 아이를 낳고 여자 혼자 버티는 그 삶이 쉽지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도 어찌 힘들게나마 버텨오셨는데 최근 일하던 곳에서 잘린 후 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하셨고 결국 마지막 부탁을 하러 저에게 찾아오신 거죠. 저는 어머니가 형수에게 지은 죄를 갚기 위해서 그리고 형을 대신하여 형수의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갈 곳 없는 형수님과 조카를 위해서 마음 편히 살 수 있는 집을 구해줬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리를 알아보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봤습니다. 형수님에게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자리를 찾아드리고 자립하기 전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시간이 흘러 지금은 형수님과 조카 모두 자립해서 잘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 아버지와 제가 진 빚과 어머니의 잘못을 대신해서 형수님을 도와드리며 살고 있어요. 그리고 형수님은 악연으로 생각될 수 있는 어머님과의 끝을 형수님의 방식으로 마무리 지으셨어요. 지금 어머니께서 치매로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그걸 아시는 형수님께서 어머니를 뵙고 싶어 하셨고, 제 만류에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 사정하는 바람에 저는 마지못해 형수를 어머니께 데리고 갔습니다. 형수님은 자신을 못 알아보는 어머니에게 어머니께서 제일 좋아하시던 양갱을 직접 해오셔서 선물하셨어요. 그리곤 양갱을 받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안고 우시면서 자신은 모든 걸 용서했으니 남은 평생 편안하게 사시라고 말하셨죠. 형수님은 제가 처음 봤을 때와 같이 아직까지도 세상에 때가 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순수한 마음을 형 대신 제가 지켜야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의 남은 인생도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형의 유산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제가 못 돌본 형수님과 조카의 10년의 공백이 참 아쉽기만 합니다. 제가 좀 더 형수님을 이해하고 그 전 상황을 모두 알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도 자신이 보는 방향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뒤돌아보며 자신이 놓치거나 오해한 부분이 없는지 항상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